일어나 일련. 벌써 내일이 6월 30일이더라고요. 네. 참 다사다난했던 상반기가 지나가서 벌써 2년 된 것 같은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네. 오늘이 월요일 아침인데 주말에 또 이제 막 엄청 이제 또 뭐 큰일 났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뭐 이 팬데믹이 시작됐다 2차 팬데믹이다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지금 한 9시 반쯤 녹음하는 중인데 견고한 편입니다. 물론 근데 사실 시장은 견고해 보여도 지수는 오늘 빠져봤자 2,100 이상 있을 텐데 종목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것들도 많더라고요. 다시 다 제자리까지는 3월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승의 50% 이상을 다 반납한 섹터들, 기업들 넘쳐납니다. 저희가 신종호 팀장이 우리가 2,070 넘어갈 그 정도서부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중소형주들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안 되는 섹터들은 버리고 좋은 거로만 가자 말해왔고 우리 하우스뷰로 채택했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이쯤에서 저희 칩 스트래티스트랑 우리 칩 이코노미스트랑 저랑 셋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주간 나온 전략자를 갖고 매크로 투자회의 갖고서 아마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림에도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모든 걸 연준으로 인과관계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맞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연준의 자산이 좀 줄었잖아요. 네, 줄이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이제 너희들 연준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제 너희들 죽은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부터 얘기하죠 우리. 네, 뭐 많이 줄였어요. 그 액수로 보시면 한 1.7조 달러 정도 줄였거든요. 많이 줄인 거 맞는데 그게 항목별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연준의 이제 국채를 사주거나 MBS를 사주거나 회사채 매입해 주는 거에서 줄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든 계정이 반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수합 쪽에 중앙은행 유동성 수합 쪽에 있고요. 달러 수합한 것들. 네, 반은 단기 거래 RP 거래한 게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달러 쇼티지가 나가지고 달러가 부족했던 현상이 해소되니까 사실은 해소된 상황에서 RP 거래를 급격하게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 유동성 수합을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에 이제 걱정하시길래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본격 투매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3월의 투매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글로벌하게 쇼티지 나가지고 나왔던 거 현상이었지 지금 연준에서 수학 같은데도 다른 나라의 달러 사장이 괜찮아지니까 준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이게 뭐냐면요 그냥 카운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달러 수합 계정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은 상대 나라에서 달러를 빌려야지 이게 계정이 올라가잖아요. 딴 나라에서 필요 없다고 선 줄이는데 계정이 올라갈 리가 그러니까 없죠. 수합 라인이 열려 있는 상태는 네, 이거는 있으니까. 이게 한도를 줄인 게 아니라 이 애들이 빌려갔던 걸 갚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절반 되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RP 거래요. 그 RP 거래 왜 작년 9월에 RP 금리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이제 RP 거래 그래서 RP 거래 그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시행한다라면서 집어넣었던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단기 금리 급등하는 거 이런 거 없으니까 이거는 일주일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다시 돈을 받아오는 거래인데 이거를 계속해가지고선 돌릴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거는 국채를 사주고 그다음에 회사채를 사주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뭐 체사피크 에너지 뭐 이런 게 파산하고 이러면 다시 불안정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거는 진짜 미국 정부의 선택인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모든 기업을 살리기를 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시장에 이제 핵심적인 금융시장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기업들이 붕괴되는 거, 뭐 대마불사가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대마불사가 나오진 않게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서 다 살려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얘기할 우리 하우스뷰라는 게
한 몇 개월간 변동성 장이 지속될 것이고 예. 변동성이 커질 때 분명 안 좋은 얘기가 더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뭐 그랬을 때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자는 전략만이 대안인데 또 이런 거지. 뭐 불이 났다 치자고 이제 정말로 뭐 네. 최근에 뭐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망자 수 증가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가을에 한번 더 대유행이 왔어. 네. 그래서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막 전체적인 셧다운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데다가 네. 그렇잖아. 그 경제 전체로 네. 다시 봉쇄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 뭐 일부 봉쇄가 가도 연준이 이미 소방차를 내서 불숲 옆에 엄청 대기시켜 놓은 거 아니야?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온 대책 중에 안 쓴 게 많잖아 지금. 그렇죠. 뭐 지금 유통시장 SMCCF라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회사채 그쵸. 사주는 부분들이 지난주에 금액으로도 좀 나왔고 연준에서 그리고 이제 CCF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발행시장인데 그것까지 이제 건드려서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아까 체사피크 얘기하셨지만 이걸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체사피크 같은 기업들도 살린다 하면 모두를 살리는 기업이다 그러면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거 굳이 기업 가치로서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갖고 가면서 고용이나 아니면 뭐 ROE를 높이려는 노력이나 이런 걸 안 할 거잖아요. 그냥 자연 도태될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약간의 어떤 뭐 캐시가 막히는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정책으로 넘어가는 물론 그게 아주 나이스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상 자연 도태하고 새롭게 꿈틀대고 이런 것들의 호흡을 인정해주고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체사피크 문제는 사실은 거기는 공급과잉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공급과잉 섹터였고 가장 안 좋은 약한 고리인데 그 약한 고리를 차단하는 기구가 나온 상황에서 어쩌면 체사피크 얘기 나왔다라는 거는 일말의 또 자신감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그러니까 해석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가가 약간 출렁일 때 야 이거 체사피크 또 파산한다더라 또 다시 회사채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거를 논하기보다는 아까 수압 라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유동성을 보강해주거나 아까 소방차 얘기도 하신 것처럼 조금 당장 불을 끌 수 있을 만큼 막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미 출동해놔서 틀기만 하면 바로바로 또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9년에 서브프라임 난 다음에 5년 있다가 경기 추세선으로 돌아갔거든요. 5년이 2014년인데 연준이 QT 정책 그러니까 QE를 종료시킨 게 2014년이에요. 지금 추세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연준이 얘기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돈을 걷어들인다? 그거를 예측하는 게 더 그렇게 예측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유동성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유동성 측면에서 변화가 생겨야 장이 무너진다는 논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찾는 것 같아. 그게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이 금융위기 때도 유동성으로만 올라왔었다. 저도 유동성으로만 올라온 시장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유동성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조금의 변화가 나오면 시장은 무너진다. 이렇게들도 되게 뭐랄까요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변동성이 생기는 거지 무너지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 게 아까 최강희 연구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달 전에 굉장히 어쩌면 대공황도 비교하지 않을 만큼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시장이 좀 올라오고 좀 연준 자산이 소위 말해서 중앙 유동성 수업 라인에서 약간 빠진 건데도 불구하고 다시 걷어들이는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추세는 오케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좀 이따 있습니다. 논하고 네. 최근에 또 중국 얘기하면 이제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우한처럼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러는데 그냥 별로 그게 뭐 좀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거보다는 그냥 경제 자체에 집중하는 느낌은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업이익이나 기업 이익이 이제는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올라오더라고?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월간 GDP로 봤을 때는 거의 정상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성장이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연간으로 에버리지를 내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거의 회복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베이징에 늘어난다라고 하지만은 베이징에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확진자 늘어나니까는 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신종호 팀장이 계속 얘기해왔고 나도 어디 가면 대외적으로 하우스비가 말하는 게 뭐 우리가 좀 약간 다소 이른 시점부터 좀 지난 3월에는 공격적으로 사자고 했다면 2000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특히 녹아내는 장이다. 계좌들이 녹아날 수 있다. 중소형주 조심하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나 뭐 기존 주도주로 집중하자 말씀드려왔는데 그 방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레벨에 대한 고민, 네. 좀 레벨이 좀 이익이 좀 올라올 때까지는 레벨이 여기서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1900도 갈 수 있고 뭐 한번 그런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보는데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이 끝나서 다시 1500 가고 이런 장은 아니라 보는데 네. 뭐 이 말 했더니 전부 다 안 간다고 하니까 갈 거라고 또 의외로 네,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보시는 근데 분들도 이제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 갖고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뭐 차트에도 6페이지에 넣었는데 뭐 3월 저점이 한 저희가 그때 그 1400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글로벌리 보면 다 같이 오르긴 했어요. 뭐 한국이 44%라는 뭐 경이로운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점 대비 반등으로 하면은 거의 브라질 다음으로 한국이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이제 YTD는 이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올해 지난주 금요일까지 지수를 보면 나스닥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충격에서 헤어나온 거는 맞는데 지금 고민은 뭐냐면 충격에서 헤어나왔지만 이 헤어나온 정도가 정말 전년 대비해서 정말 더 괜찮아지는 걸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헤어난 거 맞냐라고 고민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를테면 7페이지 오른쪽 밑에도 넣었지만 지난주에 데이터 12개월 포워드 EPS 반등을 5월 중순에 했었는데 다시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내려갔어. 예, 내가 6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너무 좀 조금해서 그런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5월 저점에서는 올라왔었는데 6월 초부터는 지금까지 다시 한 마이너스 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변화에 굉장히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빠졌다라는 건 특히 12개월 포워드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2019년보다 2020년에 가중치가 더 높아지는 건데 빠졌다? 그럼 2020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1년 기대치가 2021년이네요. 기대치가 예. 내려오고 있는 거지. 2021년 내년에 대한 그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하향 조정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하향 조정은 많이 됐지만 사실 그동안 3, 4분기가 하향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020년의 실적이 2019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너무 좀 많이 기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 검증의 기간이 이제 짧으면 우리가 7월부터 이제 6월 말부터 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거에 이제 실제로 저점을 다지는지 아니면 다시 하향 조정이 이를테면 12개월 포워드 EPS가 다시 내려가는지 이거를 좀 챙겨보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은 좀 이제 너무 무턱대고 올라가는 장보다는 좀 뭐 실적도 다시 고루타분하지만 정말 실적도 체크하고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것도 좀 이격 조정도 하고 그동안 좀 실적은 괜찮은데 너무 싸졌던 것들은 좀 올라오고 요 정도의 순환이나 아니면 그 자체는 시장이 조금은 좀 재미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그 미국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차트를 넣으려다가 그냥 미국 그 CT에서 나오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다시 2차 봉쇄령도 얘기가 나오고 지표도 나왔지만 뭐 이번 주말에 또 다시 고용 지표 나올 텐데 이거 생각보다 별로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가 생각보다 지수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지금은 CSI가 150을 넘어간 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역사상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또 기대치가 또 갑자기 또 확 올라오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니면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아지는 지표에 맞춰서 주가도 올라왔고 지금부터는 더 나아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로는 미국도 7월 이후로는 그 현금 살포한 효과가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까 고용이 돼서 실제 소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의 시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미국도 2분기 실적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번에 상황입니다. 소판 나올 때 거의 정점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쵸. 미국 소판 나올 네. 때가. 그리고 지금 나쁘다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뭐냐면 그 플러스가이면 실제적으로 잘 나오는 게 잘 더 나온 건 많다는 건데 그 개수가 너무 다 잘 나왔었고 맞아요. 이제 좀 안 나오는 것도 섞여 나올 때가 됐는데 맞아요. 예. 나는 7월 초에 나오는 미국 지표들에서 약간 그런 징후가 올 것 같거든. 아니요. 저기 광희 생각 어떠니?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지표는 고용 지표 쪽이라고 나도 말씀드리는 고용 쪽이 거고요. 약간 약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야. 제가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전망에도 써놨고 고용 지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소매 판매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돈을 밀어 넣어놨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이 돈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돈들 다 써가지고 있잖아. 지금 거의 쓰고 있잖아 이제. 이제 7월에 나오는 돈 또 쓰겠죠. 예. 그런데 소매 판매라는 거는 주간 지표가 아니라 월간 지표니까 그 달에 받은 돈을 썼냐 안 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엔 썼다라고 그러면은 소매 판매 지표는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올라가 있진 않겠죠. 근데 고용이 안 좋아지면 결국 고용이 우리가 후행 지표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업률이 후행 지표지 예. 주간 이건 약간 선행적 기능이 있잖아. 예. 근데 고용도 생각보다 안 좋은데 소비는 생각보다 괜찮은 그렇게 섞여버리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서프라이즈 인덱스 자체도 조금씩 예. 그러면서 낮아지겠네요. 둔화되는 거죠. 둘 그러니까 다 이제 좋은 거여서.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약간 단기적으로 보면 한 8월 중순까지 시장은 방향성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이후의 그림이 좀 소위 말해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좀 속아내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좀 뭐랄까 2차적으로 랠리를 위한 좀 뭐랄까 발판을 만들어가는 기간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하나의 약간 고용이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기대가 이어지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온 게 고민인 거지 정책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거부터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바뀐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조급한 그런 소위 좀 생각들 아니야? 원래 추세선까지 가야지 바뀔 8페이지 거예요. 그림 보면 극명하게 나오거든.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만 비싸졌다라는 얘기했을 때 PER로만 놓으면 비싸졌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일드갭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비싸냐라는 논쟁에서 회피할 수 있고 상업은행 예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미국의 내지는 글로벌리 보면 정책적인 어떤 회수의 어떤 압력보다는 이게 디플레 압력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냥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된 거야. 맞아요. 연준이.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면 금리를 막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아까 말했잖아 소방차 대기하고 있다가 좀 불안정해지면 또 네. 물을 뿌리고 뭐 이 상태로 불을 잡아야 되니까 그 구간에서 기업들의 이익 편차는 심하니까 맞아요. 좋아지는 이익 기업으로 집중될 것 같고 저도 그게 동일한 밸류에이션 생각이에요. 고벌 밸류에이션으로 맞아요. 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금리가 할인율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간수한 논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사 피크는 안 되지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애들 계속 가능이가 이제는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양적인 팽창을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공급은 굉장히 과잉된 상태이고 그리고 코로나 쇼크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만 해도 레버리지보다는 디레버리징 압력이 계속 심해지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면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비용을 낮추면서 자기네의 자산을 늘리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약간 자본주의를 비판하시기도 하지만 양극화나 내지는 소득의 다변화보다는 소득이 쏠리는 현상이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를 살리고 싶지만 정책의 어떤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 되는 애들과 인플레 되는 애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현상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더 많이 나오고 그 기업들이 더 주가를 더 키우고 고용도 어쩌면 그쪽에서 더 갖고 가는 사이클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신용호 팀장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놨는데 좀 긴 얘기를 넣어놨더라고요 이번 주에. 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도 정책을 쓰고 돈을 엄청 찍어내고 시장에 어떻게든 펌프질을 해서 소비를 살리고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지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그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잉여 자본이 키워내는 뭐 꿈이라고 해야 되나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현되고 좀 더 강화되는 사이클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버블 국면에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플랫폼이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아주 다소 긴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방향에서 레벨로 다 넘어왔고 이 레벨에서 그래도 진짜 이 이후에 그림을 그려가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미국으로 보면 팡스라든지 한국으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장을 재편해 나가는 기업들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달려왔지만 돈을 뿌려줘서 굉장히 싸진 기업들로 막 확 올라왔지만 이 이후의 세상의 큐고로스나 아니면 새롭게 자기의 자산을 늘려가는 기업들은 이제 뭔가 좀 그래도 꿈이나 그림,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장황하지만 10페이지에는 어디 가서 이제 말씀드릴 때 꼭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채권 수익률 왜 이렇게 30년 내내 하락을 해왔냐. 그리고 왜 채권 수익률이 60년부터 80년까지 또 왜 이렇게 계속 올라오만 왔냐. 그리고 그때는 또 소련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지금은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뭔가 약간 정치와 경제를 해석을 할 때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차트인데 뭐냐면은 이 60, 70년대는 아시는 것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배당 효과가 전 세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인구 배당 효과, 즉 인구가 굉장히 중상층이나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여기저기 중국, 소련과의 대응도 각자가 굉장히 많은 양적인 팽창에 대한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세지고 이 소위 말하는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차트를 그렸는데 이제는 80년 이후로 넘어가다 보니까 70년대의 과잉 그 자본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과잉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구 구조는 계속 빠르게 내려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인 독일이나 일본의 대치를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잉여 자본이 어디론가 가야 되고 그 수요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게 일본을 뭐 버블로 만들고 중국의 WTO로 편입을 하는 이슈였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 어떻게든 디플레 압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인도를 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1페이지에 인도가 과연 전 세계 생산성을 내지는 전 세계 수요를 책임질 수 있을까? 사실 퀘스천이 붙고 있고 그리고 지금 70조 달러나 되는 전 세계 어떠한 GDP를 끌어올릴 만한 힘이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있는 수요에서 뺏어오는 거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니까 낮아진 자본을 할인율을 이용해서 그 수요를 뺏어오는 거를 해낼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더 자금이 몰려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최근에 저도 좀 재밌게 읽었던 플랫폼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매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PDR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EPS나 이런 걸로 나눠도 답이 안 나오니까 드림으로 나눈 주식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PDR이 개념이 저는 12페이지에 침투율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US 리테일이 5.45조 달러인데 네, 그중에 거기에 0.73조가 침투된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국 5.45조 달러가 6조 원, 7조 달러 되는 게 양적 성장의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쉽진 않잖아요. 식품 시장과 비교하면 이커머스가 이 정점치인데 식품 시장 그로서 시장은 훨씬 크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US 이커머스 시장은 0.73조 달러잖아요. 나머지 4조 달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US 리테일 시장이 5조가 6조 되고 7조 되는 거에 대한 베팅이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고령화도 있고 양극화도 있으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건 소비 성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보면 4조 달러 남아 있거든. 그럼 여기서 MS를 점유해 나간 애들한테는 계속 걔네들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 이커머스 시장이 리테일에서 먹혀 들어가려면 저비용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계속 저비용. 근데 여기서 MS만 늘어나는 애들은 뭐 고비용 내지는 자산이 늘어나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화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4,300만 대 정도 되는데 아니다 400만 대인가? 분기로? 그러면 여기서 보면 침투율이 테슬라가 0.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남아있는 시장의 침투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화두 내지는 그나마 성장을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데 예전에 중국을 편입하던 시대 아니면 소련과 경쟁하던 시대 이때하고는 다른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인 팽창을 해야 되고 그게 보니까 MS를 늘려가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을 뺏어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비용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은 자산을 만들어 키워나가는. 그러면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꽂아주니까 계속 또 이걸 활용해서 더 규모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이라서 결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주간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는 시장의 박스권 내지는 오히려 매매를 많이 하면 좀 계좌가 더 녹아내릴 수 있는 시장이니 좀 어떤 계속적으로 MS를 키워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기업들을 좀 분기마다 좀 챙겨보고 포트 매니저면 삼성한테 하이닉스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반도체로 거죠. 사놓고 기다리는 게 시장은 이기고 덜 그죠. 빠질 거고 빠질 때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전략. 맞습니다. 사실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은 그냥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비용을 낮춰야 된다. 낮추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는 것 중에서 내 포션을 늘려야 된다. 내 MS를 늘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이거 성장성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이나 성장성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싸움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준도 아마 고민일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늘려놓은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구간은 저도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거 아니면 법을 한번 붕괴하고 가야 된다. 고민이 뭐냐면 아까 신종호 팀장이 플랫폼 자본주의 나도 읽고서 되겠다는 건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생산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파일을 갖고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일종의 최근에 나오는 일부에서 나오는 플랫폼 자본에 대한 독점에 대한 고민들 이게 나오잖아. 플랫폼 자본주의를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이커머스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기술력 향상에 의한 비용 감소거든요. 이게 동일하게 보시면은 뭐 포드나 이런데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분업 체계를 집어넣는 게 무슨 생산에 다른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용은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생산성이라는 거는 단위 노동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서 생산성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 이런 데는 약간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겠지만 넷플릭스나 전기차 같은 거는 이커머스나 아니면 유통시장 이런 쪽에서는 성장성의 문제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 올라와야 사실 또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선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작업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게 부의 효과로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으로 시장이 더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행스럽게도 근데 이 안에서 양적 팽창을 이룰 수 있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위너 오브 위너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위너는 될 수 있는 게 또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고 지금 이 타이밍에 그래도 차근차근 모아놓고 다시 2차 랠리로 넘어갈 때 얘네들이 주도하고 가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애들도 같이 붙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 보는 거죠. 방송을 우리가
유치된 사람들이 의외로 여의도 분들도 많이 들어서 좋고 또 하나는 일반 투자분들도 초보 투자를 많이 듣는데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럴 때 지수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수를 보고 있으면 별로 안 빠지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2100이네 별일 없어. 2200 갔다 100포인트밖에 안 빠져서 하는데 아마 이럴 때 종목당 3-40% 빠지는 건 우습거든. 네. 그러니까 이럴 맞아요. 때는. 그러니까 계좌 녹아내린다를 내가 한 달 반 전인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왜냐면 그 전날 어디서 와인 먹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경험 있는 사람들 직감 오잖아. 야 계좌 녹겠어. 이럴 때는 그때 내가 했어 너희들 저기랑 얘기할 때 그냥 주도주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름 고민이죠. 네이버, 카카오, 뭐 NHN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그만큼 좋지는 않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막상 실적 시즌 올 때는 약간 주춤되죠. 주춤한단 말이야.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지. 그거밖에 살 게 없어. 그걸 계속 사지만 또 이런 순간이 오면 그래서 내가 최근에 재밌는 게 오히려 리테일 쪽에서 MS를 늘리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견고할 것 같고 뭐 이런데 중요한 건 일단 2분기 실적이 딱 시작되는 순간 장을 끌어가는 대장주들도 실적이 약간 이렇고 안 좋은 것들은 정말 쉐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건 미리 줄여놨어야 되고 우리 오늘 정유화학 뉴트럴 또 내는데 맞아요. 바이 의견이 아예 없어요. 하나 딱 있다 한 종목. 그럼 내면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지. 근데 나는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소위 시크릿칼에서 그런 주식을 사야 될 명분을 못 찾겠다니까 지금도 뭐 중국이 무슨 뭐 인프라 투자 늘어나니까 그거 정말 올드한 접근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나는 그때 한번 말했지만 1900 정도일 것 같거든. 많이 빠지면. 네.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 구간에 작살날 것 같은 거야. 혹시 듣는 분들 우리 뭐 구독자도 늘었지만 그래도 많이 듣는 방송은 아니니까 뭐 안 듣는 사람한테 전달해 줬으면 구독은 다음 문제고 그럴 때 장이 제일 위험하거든. 특히 중소형주 같은 거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그냥 순간에 못 견딜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국면이 올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뭐 아까 장 별로 안 빠졌지만 종목별로 보면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반도체는 잘 안 빠질 것 같거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설적으로 반도체가 안 빠져서 지수가 안 빠질 것 같다니까. 그것도 그래요.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이야. 오히려 또 반도체가 너무 화력이 안 올라져서 지수가 2200 못 넘었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방송 듣는 분 중에 이제 매니저분들도 계시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게 이거 어차피 반도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재고 뭐 몇 군데서 콜했나 보더라고. 뭐 네. 재고 쪽이 쌓였다. 근데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여기서 물리는 게 여기서 있으면 시장은 이깁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근데 김영산 연구원 의견에 최영산. 최영산 연구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반도체 보는 시각하고 미국 보는 시각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최영산 연구원 얘기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재고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안 좋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까 그거보단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나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래요. 미국을 워낙에 경제 지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막상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가별로 접근할 때는 반도체를 미국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그거 말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건 어차피 오늘 장들 다 고민들 할 거니까 전자는 다들 오케이래. 왜냐면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잘 팔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전자는 예외다. 그래서 온도계가 하이닉스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못 오르고 더 헤매게 했을 수 있지만 그냥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빠질 것 같은 거야. 여러 가지로 나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저번 주에 하도 이상한 얘기도 들고 그랬는데 짜증나서 이제 사람들 아울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나는 신종호 팀장 우리 하우스뷰가 동의하고 하는데 하단이 생각보다 단단할 것 같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신종호 팀장한테. 하단이 이게 버텨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생각보다 잘 안 빠지는 느낌 받고 자기 종목 막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거라니까. 네. 이거는 많이 당해봐서 내가 알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잠깐 물어보는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트레이더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 삼으면 안 되고 평범한 투자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장에서 아마 한 달 전부터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장인데 그게 계속 더 녹아내릴 것 6월달 같아요. 아마 생각보다 수익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뭐 생각보다 네요. 잘 예, 버텼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지표를 쭉 포인트 잡을 거 몇 개만 얘기 좀 해줘요. 뭐 16페이지 보시면은 미국은 진짜 요번에 이 고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포인트는 주택 가격이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자산 가격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경제가 빠질 가능성도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거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페이지에 유럽은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M3 증가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3 증가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오른다라는 거는 통화량을 늘렸다.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공급했다라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 안에서 화폐가 돌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걸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인데 요즘에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이제 특정 국가를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멕시코나 브라질에 대한 마케팅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머징도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남미 쪽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유럽에서 더 작은 걸 찾으시면 폴란드 같은 동유럽 쪽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머징은 중국은 별개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폴란드는 실제로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근이냐면요. 미국 경제 재개했고 미국이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남미 쪽으로 이게 낙수 효과가 나면서 남미가 이제는 바닥을 찍을 거다라는 효과인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남미 지금도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미국이 당장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쪽으로 수주를 내주진 않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수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유럽하고 동유럽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사실은 뭐 한 4월, 5월 이런 종합지표 이머징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머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동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순서는 동아시아, 남미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좀 여름에 휴가도 다녀오시고 좀 이럴 때는 좀 멀리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뭐 이거 보고 있는다고 그러다가 좀 뉴스에 뭐 생각보다 미국이 뭐 좀 심각하다. 연준이 KPI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 나올 기대가 생길 때 그럴 때 해도 되고 연준은 아니어도 저 갖고 싶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패션의 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뭐 세일 같은 거 안 가지 광역이는 안 가요. 그렇지 역시 멋져. 뭐 동행 무슨 세일? 그건 뭐 가서 뭐. 네. 역시. 근데 골프 용품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아저씨 내수 다 해외 못 나가니까 내부적으로 골프 나간다고. 맞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주위에 친구들이 개인 투자가 관심을 가지니까 방송 같은 걸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1억 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7천만 원을 만들었다 이러면서 계좌를 트고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 뛰어난 사람이겠지. 예, 나 근데 그걸 뭐라고 하지 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거를 노리는 거는 조금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완전히 단기 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초단타 매매를 얘기하더라고요. 뛰어난 사람들 있죠. 그거는 진짜 기술자들이 하는 거라서. 상한가 따라잡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것들도 있고 제가 드리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주식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고 맞아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 상황은 특히 매크로한 상황에 뭘 보나 하여튼 어느 길로 가야 될 때를 보고 좀 길 조심해야 될 비포장도로 있잖아. 막 가다가 울퉁불퉁한 길, 막 진흙탕 길 이런 데 길에 좀 온 것 같아. 범피로드라고 하지 우리가. 네, 맞아요. 범피로드에 들어왔을 때는 울퉁불퉁하고 막 출렁일 텐데 차가 이때 속도를 내서 너무 달리면 이게 차가 많이 망가진다고. 이럴 때는 좀 조심스럽게 좀 천천히 가고 웅덩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 그 길을 벗어나고 나면 그때 좀 뭐 하여튼 이런 구간에서 상당히 오히려 지수가 많이 빠져서 다 같이 터질 때는 빨리 회복돼요. V자로. 그때 편해. 사람들이 그쵸. 뭐 우리가 요번에 물론 1700 깨질 때부터 주의사적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건 그럴 때 편해요. 어차피 V자로 돌아서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아무리 매크로가 떠도. 근데 요런 길에서 녹아낼 때는 정말 답이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어느 날 봤더니 내 계좌가 왜 매일 줄어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매를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때는. 그렇지 않아? 네. 이런 그렇죠. 구간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저희가 생각하는 평범한 분들이 스스로가 투자에 타고난 분이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요새 여름휴가도 좀 갔다 오시고 좀 그럴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리 오너라. 야, 이리 오- 이리 오-